오늘은 매국노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이완용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먼저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이 영상은 이완용을 재평가하려는 영상이 아닙니다. 옹호하려는 영상도 아니고 그저 객관적으로 이완용의 인생을 알아보는 영상이죠. 여러분은 친일파를 떠올리면 누가 먼저 생각이 나시나요? 여러 사람들이 생각나지만 저는 아무래도 이완용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아마 대부분 이완용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것 같네요. 이완용은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언제나 악당으로 그려지는 인물이죠. 같은 시대에 친일을 했던 사람이 이완용밖에 없는 것도 아닌데 친일파라고 한다면 언제나 이완용이 등장하고는 합니다. 여론은 앞다퉈서 이완용을 비판하죠. 이런 부분들은 어딘가 의아하기도 합니다. 이완용이 한일합병, 일명 경술국치를 주도한 이유라고 하기에는 경술국치에 가담했던 조선인이 이완용밖에 없는 것도 아니죠. 저는 학교와 매체들에서 이완용을 욕하는 것을 보고 의문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짓들을 했길래 이럴까? 그리고 이완용은 어떻게 친일파가 되었고 왜 매국노의 대명사가 되었는지 말이죠. 욕도 알고 하면 더 잘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이완용의 인생을 가까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완용의 악행만 들었지 정확하게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배운 적은 없었죠. 그러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이완용의 잘잘못이 아닌 이완용의 인생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서론은 이쯤에서 끝내고 지금부터는 이완용의 인생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이완용은 1858년 뜨거운 여름날 태어났습니다. 훗날 을사오적의 매국노라고 불리게 될 아이였지만 이때까지는 그저 가난한 양반 집안 아들에 불과했죠. 몰락한 양반의 자제가 그렇듯 이완용 역시도 그저 그런 인생을 살다갈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10살이 되던 해 이호준의 양자로 들어가면서 이완용의 인생은 180도 바뀌어버리죠. 참고로 이호준은 중추부 판사로 흥선대 원군과 사돈관계를 맺으며 꽤 잘나가던 인물입니다. 부유한 환경이 생긴 이완용은 오로지 공부에만 전념했고 1882년 과거시험에 합격하죠. 성장 과정에서 고종과 인연도 생겼었는데 이완용이 급제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은 고종은 악사를 보내 축하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이완용이 공식적인 기록에 처음 등장한 것이죠. 이때부터 이완용은 고종의 총애를 받으면서 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1884년 갑신정변과 함께 개화파가 일어섰다 무너지면서 민씨 정권이 다시 집권하게 되었죠. 민씨 집안도 급진적인 개화파라는 점에서 별반 다르지는 않았지만 확실한 것은 조선이 크게 격동했습니다. 이 시기에 이완용은 정삼품의 관직을 얻고 순종을 가르치는 일까지 맡아서 했죠. 급제 5년 만에 정삼품에 올랐다는 것은 말도 안 되게 빠른 승진이었습니다. 이호준의 입바람이 작용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호준과 딱히 연관이 없는 고종이 이완용을 이토록 신뢰했던 것은 이완용의 능력이 뛰어났다고 볼 수 있죠. 실제로 이완용의 평가를 보면 능력만큼은 뛰어났다고 합니다. 사실 혼자서 일제에게 나라를 바친 것만 봐도 능력이 뛰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죠. 안 그래도 잘 나가던 이완용에게 1886년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고종이 세운 교육기관 유경공원에서 공부하던 이완용은 유경공원에 채용된 미국인 헐버트와 인연이 생긴 것이죠. 헐버트는 이완용에게 미국 상황과 외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고 이완용은 헐버트에게 이야기를 듣고 외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완용이 초기 활동 당시에 친미파였던 것도 이때의 영향이 크죠. 헐버트와 친분을 쌓아가던 이완용은 미국을 상대하는 외교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주미 외교관으로 활동을 시작했죠.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미 외교관으로 활동하던 이완용은 근대화된 서구의 모습을 보면서 조선이 따라가야 할 것은 청나라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생각을 굳히게 됩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커다란 사건이 터지죠. 바로 을미사변입니다. 을미사변은 러시아와 붙어먹으려는 명성황후를 안이 꼽게 여긴 일본이 낭인들을 보낸 사건이죠. 을미사변이 터지자 이완용은 고종을 미국 공사관으로 피신시키려 했습니다. 고종을 데리고 경복궁을 탈출하는 데 성공했지만 조선군 훈련대의 방해로 실패하고 말았죠. 고종을 성공적으로 대피시킨 것은 이후 아관파천 때였습니다. 같은 방법을 2번 이용했고 기어이 한 번은 성공시킨 것이죠. 물론 아관파천의 영향으로 러시아에게 많이 휘둘리긴 했지만 일제에게 당장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완용을 엄청난 충신으로 여긴 고종은 높은 벼슬을 내리죠. 이런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이완용이 처음부터 친일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완강하게 일본에 저항하던 인물이었죠. 심지어 이완용은 독립협회의 위원장으로서 독립문을 작성하고 거액의 회비도 내면서 그 누구보다 조선의 독립을 갈망했습니다. 이랬던 인물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게 된 것은 1898년이었죠. 1898년 한국협회의 공격적인 활동으로 독립협회는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렇게 독립협회는 해체되었고 동시에 미국마저 러시아와의 갈등을 피하고자 조선에서 등을 돌리며 이완용을 포함한 개화파들은 입지를 잃었죠.
여기에 이완용은 러시아의 고문 파견이나 지원을 일체 거절했습니다. 이완용이 이런 행동을 했던 이유는 러시아가 조선 내에서 영향력을 늘려 볼짝만 보고 발을 빼려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러시아 입장에서도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선의 국모가 죽기 전까지 쌍수 들고 반기던 러시아인데 웬 대신이라는 놈 하나가 자신들의 일을 방해했으니 말이죠. 러시아는 이완용을 철저하게 고립시키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이완용만 없으면 조선에서 한바탕 할 계획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도 이때까지는 버티던 이완용은 미국이 일본과 가스라 테프트 조약을 맺으면서 힘을 잃게 됩니다. 조선에 머물던 교사부터 선교사까지 모두 철수하기에 이른 것이죠. 이렇게 이완용은 좌천당한 것입니다. 좌천된 이완용은 관직에서 잠시 물러나 고향 생활을 하면서 파란만장했던 관직 생활을 돌아보았죠. 이때부터 이완용은 지금까지와는 정반대의 인물이 되어갔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친미파에서 친일파가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히는 사람이 아닌 시대의 흐름에 충성하기로 다짐한 것이죠. 이완용은 1904년 중앙 정치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온 이완용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중앙 정치계에 복귀하자마자 바로 을사조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격적인 친일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을사조약은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첫 단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을사조약으로 일제는 조선 깊숙한 곳까지 침투할 수 있었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파렴치한 인물이지만 일제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인물이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뒤에서도 말하겠지만 이완용은 일제가 조선을 점령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닦아둔 인물이죠. 그렇기에 이완용을 두고 매국노의 파렴치한이라고 욕할 수는 있어도 무능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절대로 무능한 사람이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지만 차라리 무능했다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시기 이완용이 했던 일들은 악질입니다. 1907년 고종은 내가 살해당해도 나를 위해서 아무런 신경을 쓰지 마라. 너희들은 특명을 다하라. 대한제국의 독립주권을 찾아라. 라고 말하며 헤이그에 특사를 보냈죠. 헤이그 특사라고 부르는 이 사건은 고종이 일본 제국의 침공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당시 만국평화회의가 열리던 네덜란드의 헤이그로 3명의 비밀결사단을 보낸 사건입니다. 헤이그 특사로 일제에 충성하던 내각의 인사들은 고종의 폐위를 외쳤죠. 이때 이완용은 이토 히로부미의 힘을 등에 업고 내정을 주도해서 고종의 폐위를 외치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당시 친일파가 북적거리던 내정에서 이완용의 발언은 먹혀들어갔죠. 머지않아 고종은 폐위되고 순종이 집권하게 됩니다. 고종은 끝까지 황제 대리 임무와 인수인계를 위해서 남겠다고 버텼지만 이완용은 고종을 집요하게 몰아냈죠. 한때 충성했던 황제이자 자신을 총애하던 고종을 자신의 손으로 몰아낸 것입니다. 고종이 폐위된 조선은 거의 이완용의 세상이었죠. 좌천되었던 그 순간에 생각한 대로 상황이 돌아간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시대의 흐름에 충성했고 결국 이완용은 조선에서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위치까지 올라갔죠. 이후 정리 7조약을 통해 통감부의 영향력이 조선 내정까지 미치도록 만들었습니다. 일제가 순차적으로 조선을 먹을 수 있는 모든 길을 이완용이 알아서 닦았던 것이죠. 결정적으로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요인이라는 점에서 화가 나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이완용 혼자서 이 모든 일을 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완용은 혼자 힘으로 조선을 일제에게 바친 것이죠. 당연히 이런 행보는 엄청난 화를 불러왔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의 자리에서 물러나던 1909년 이완용의 집은 민중들에 의해 불탔고 독립운동가 이재명에게 암살까지 당할 뻔했죠. 이때 이재명에게 당한 부상으로 이완용은 남은 평생 폐렴을 앓았습니다. 몇 차례 죽을 위기를 넘긴 이완용은 다시 중앙 정치로 돌아왔죠. 이완용이 돌아온 시기는 일제의 강경파 마사타케가 통감부의 지도자로 올라섰을 때였고 마사타케는 조선의 경찰권을 내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완용은 다시 한번 내정에서 판을 만들었죠. 바로 경술국지입니다. 이미 조선 내정에서 이완용에게 쓴소리를 할 사람은 많지 않았죠. 그렇게 1910년 8월 대한제국의 시대는 끝나고 일제강점기가 시작됩니다. 이완용이 친일파의 대명사로 취급되는 이유도 바로 이 경술국지의 영향이 크죠. 이 모든 판을 혼자 힘으로 짜낸 이완용은 일제에게 상당한 신뢰를 받았습니다. 이완용은 이런 신뢰를 앞세워 여러 활동을 했죠.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 끊어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끊기에는 너무 늦었기도 하고요. 1919년 헌병 경찰 제도를 만들어냈고 3.1운동을 강하게 억압했습니다. 말은 말년에도 거창한 행보를 이어갔을 것처럼 했지만 이외에는 사실 자잘한 발언들이 걸릴 뿐이지 조용히 지냈죠. 이후 1926년 이완용은 이재명이 입힌 부상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재명이 만든 폐렴 때문에 말이죠. 이완용을 두고 일본에 충성한 개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 이완용은 개보다 박쥐나 여우가 더 어울리는 인물입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그게 누구라도 언제든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죠.
이완용이 다른 친일 인사들과 남다른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완용은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인물이었고 판을 짤 줄 아는 인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까지 와서도 악명을 떨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완용이 죽기 직전에 자신의 아들에게 남긴 말은 앞으로 미국이 잘 나갈 것 같으니 너는 반드시 친미파가 되라였죠. 세계 전쟁도 일어나기 전인 1920년대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완용이 시대의 흐름과 전망을 얼마나 잘 보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 민족을 못살게 굴었던 인물이긴 하지만 개인적인 능력과 성공으로만 보자면 무시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죠. 어쩌면 이완용은 한국의 근대사에서 그 누구보다 성공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후대의 평가에 어떻든 상관없이 일제시대 당시의 이완용은 조선인들 중에서 그 누구보다 잘 나갔으니 말이죠. 이완용은 살아있을 당시도 화려하게 살았지만 죽은 이후에도 세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완용의 장례식에는 장례위원만 무려 50명이 참여했고 옥인동에서 광화문까지 행렬이 이어졌죠. 친일파와 일제는 이완용의 죽음을 기렸지만 독립을 갈망하는 이들은 이완용의 죽음을 너무도 개탄스러워했습니다. 천하에 죽일 죄인이 아무런 벌도 받지 않고 떠났다며 말이죠. 친일파를 주제로 다룰 때는 언제나 조심스럽기 마련입니다. 모두가 싫어하는 일제의 악당과도 같은 사람들이기에 마음 편안히 욕만 하면 되지 않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죠. 하지만 이완용의 행적은 동정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친일 인사들은 시대적인 배경을 감안했을 때 약간의 동정심이 생기기도 하지만요. 고종에 충실한 신하부터 친일파까지 이완용의 인생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